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보고 계십니다.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에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석유공사는 9월 중에 방한하는 여러 메이저 기업들을 상대로 2차 로드쇼를 진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고별 정상회담을 갖고 사전 입국 심사제와 상호 대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물러나더라도 정치 원로로서 양국 관계 개선에 진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기 영화나 드라마를 짧게 요약해 보여주는 이른바 패스트 무비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시청 스타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대부분이 불법이어서 시장 교란과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도 아시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7월까지 1차 로드쇼 투자 유치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추가 요청이 해외 기업들로부터 많아서 9월 중에 두 번째 로드쇼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적인 이 석유 회사들이 다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엑슨모빌, 뭐 대표적인 메이저 석유 기업, 네.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세계 최대 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에니 이런 데서 이미 7월달에 했는데 이때 하지 못한 다른 이 메이저 석유 기업에서 우리도 하고 싶다고 그 후에 다시 연락이 들어와서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2차 로드쇼를 한다는 거고요. 또 이미 6월 달에 산자부가 주관하는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또는 SK나 LG 이런 에너지 3사가 전부 이 전략회의에 참석해서 네. 깊은 관심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업들은 돈 안 되는 일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가능성이 높고 개발에 참여하면은 굉장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아주 냉철한 시장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관심을 보이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전망하고 예측하고 있는 이 대왕고래 심해 가스전에 매장된 자원의 가치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자, 지금 시점에서는 얼마로 추정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추정이기 때문에 최대 얼마, 최소 얼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가스하고 이 석유가 같이 있습니다. 우선 가스는 최소 3억 2천만 톤에서 최대 12억 9천만 톤까지. 네. 그다음에 석유는 최소 7억 8천만 배럴에서 최대 42억 2천만 배럴까지 진폭이 추정이 크네요.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추정이 되지만 실제 채굴에 들어갔을 때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보통 보면 지금 우리나라 대왕고래의 프로젝트는 이 가스가 75%, 석유가 한 25%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뭐 보통의 유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21세기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이보다 더 큰 유전이 발굴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그런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아나의 스타브록이라고 하는 그 유전이 지금 현재까지 21세기 최대의 심해 유전인데 이곳의 발견 자원량이라고 좀 전문 용어입니다만은 이게 110억 배럴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 합쳐서 가스하고 석유 다 합쳐서 110억 배럴로 추정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왕고래 이 심해 유전에서는 최대 140억까지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 자원량은 매장량하고 발견 잠재 자원량을 합쳐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확인된 매장량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110억 배럴로 추정이 되는데 우리 대왕고래는 140억 배럴. 어마어마하죠? 네.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 톤이다,
배럴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뭐 어걱거리니까 많기는 한데 어느 정도냐 이게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돈이나 뭐 원화나 달러화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 이걸 이제 다 합쳐서 그냥 달러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1조 4천억 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1조 4천억 원도 아니고. 예, 1조 4천억 달러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정도면 뭐. 이제 이 정도면은 지금 우리가 뭐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석유를 100%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수입을 전부 대체할 수 있고 그리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수출까지 가능한 그런 자원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시총의 한 5배. 이건 뭐 비교를 위해서 그런 거지만 네. 삼성전자만한 회사 5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심해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가치로만 보면 그렇고 그럼 이게 그냥 원유를 우리가 수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정제하는 기술도 세계 최고 기술이고 네. 그러면 이거를 채굴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서 이것을 정제하고 2차, 3차 화학 제품들을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과정에 기대할 수 있는 이 후속 경제 여건은 엄청난 거죠. 단순히 지금 매장되어 있는 가치만 1조 4천억 달러지만 이것이 뭐 5배, 10배 이상으로 부가가치를 더 생산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산업자원부는 대왕고래 1차, 2차 로드쇼를 통해 해외 메이저 석유 기업들의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단 시추를 해서 이 공을 뚫어야 하거든요. 이 비용 엄청나죠? 이 지금 매장이 심해에 매장돼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심해라고 하면 한 1km 이상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바닷속으로 1km가 아니라 바닷속 쭉 내려가면 어쨌든 안반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1km를 이제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 한 2km 이상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이 기술과 과학이 없으면 엄두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여러 군데가 매장은 돼 있지만은 당대의 기술로는 이걸 시초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갔던 유전들이 많은데 이제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우리도 이것을 이제 시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아주 고난도의 기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많이 듭니다. 한번 구멍을 뚫어서 시초해서 그 성분을 전부 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료를 올리고 이러는 과정이 이제 시추 작업인데 이걸 하는데 구멍 하나 뚫는데 보통 1,000억 정도로 예산이 되거든요. 1,000억 원. 네, 1,000억 원. 그런데 이렇게 하나 뚫었을 때 다행히 운이 좋아서 첫 번째 구멍에서 기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 가능성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게 20%. 근데 이게 세계 평균으로는 그게 3%, 5%라면은 상당히 높은 가능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브럭이 5%에 출발해서 7% 정도였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 가능성으로 그 정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게 20% 정말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뚫어서 안 나오고 두 번째 뚫어서 안 나와도 5번을 뚫으면 그중에는 꼭 한 번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5분의 1이니까 20%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산자부는 일단 5개의 시추공은 하겠다. 네. 그리고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죠. 그리고 5개를 하는데 2개째 또는 3개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1차 시추에 들어갑니다. 네. 자, 우리 정부는 대왕고래 첫 탐사 시추공을 뚫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일단 500억 원 남짓을 반영을 했죠. 이게 이제 사실은 처음부터 해외 기업들한테 시추부터 해주세요 그러면 뭐 우리는 돈은 안 들겠지만 그러면 그 처음부터 그 해외 기업들한테 엄청난 메리트를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1차 시추는 우리 돈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우리 돈으로 하는데 이게 1천억이 든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중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건 506억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494억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조달해 봐라. 지금 석유공사도 지금 적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자본이 좀 잠식돼 있죠. 그러나 석유공사라고 하는 게 바로 유전을 발견하거나 탐사하거나 발굴하거나 채굴을 해서 돈을 버는 회사니까 그렇죠. 만약에 해외에 이런 정도 가능성이 있는 유전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아니 땡빛으로서라도 아마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석유공사에서 나머지 비용을 대서 이걸 1차 시추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506억은 정부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이게 그대로 집행될지 안 될지는 국회 손에 달렸습니다. 야당 손에 달렸겠네요. 예, 지금 정부가 그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이 506억을 깎아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뭐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1차 시추까지는 그래서 100% 우리 자금으로, 우리 돈으로, 우리 예산 절반, 석유공사의 그 투자 자금 절반 이렇게 1차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동해의 고래의 꿈, 대왕고래의 꿈을 위해서는 정치권도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3번째 만남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27일 퇴임을 앞둔 고별 회담이었는데요. 먼저 두 정상의 발언 차례로 듣겠습니다.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日韓の間にはさまざまな歴史や経緯もありますが、困難な時期を乗り越えてきた先人たちの努力を引き継ぎ、未来に向けて韓国と協力していくこと、これは極めて重要です。昨年のこうした相互訪問を経て、日韓関係の新たな章が開かれ、両国の人々の間で交流が拡大し、相互理解が深まっていることを嬉しく思っています。 특정 정상이 2년 남짓한 기간에 13번을 만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100분가량이 진행됐는데요. 자,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의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조금 전에 보신 자료 화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100분간에 걸친 정상회담이었고 그 후에 바로 만찬이 이어졌고요. 만찬 후에는 이제 공연을 포함한 뒤풀이가 있었는데 그 전체 과정이 그 양 정국이 정말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원래는 당일치기로 계획이 잡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가 총리로 있는 동안에 마지막 한국 방문이 될 것 같은데 1박 2일로 좀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회포도 풀면서 좀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1박 2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저녁 만찬 이후에 저녁 늦게까지 뒤풀이가 가능했던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9월 27일 총리직에서 물러나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른 사람이 총재가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일본의 내각제 정치구조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퇴임이 예정된 일본 총리가 굳이 거의 마지막 외교 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한국에 와서 1박 2일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보냈어요. 이례적이죠.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그 두 정상 간의 대화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일본 정치는 총리를 그만둔다고 해서 정계 은퇴하는 게 아닙니다. 파벌의 리더죠. 예, 정계의 막후 실력자로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기회가 주어지면 아베 전 총리처럼 두 번째 총리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랬죠. 예, 아베 전 총리는 두 번째 총리를 하다가 이제 암살당했는데 두 번째 텀이 더 성공적이었죠.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아주 고령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일본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등장할 수도 있는 그런 잠재적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권주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꺼진 불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두 사람이 만났고 특히 퇴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굉장히 따뜻하게 환대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그동안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아마 감격을 해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후 일본 정치권에서 계속 막후 실력자로 있으면서 한일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큰 역할을 할 것이고
혹시라도 돌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집권자민당 총재와 그에 따른 일본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기시다 총리로서는 고별 회담이었지만 결실도 있었습니다. 먼저 재외국민 보호각서 체결이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게 저 각서니까 뭐 무슨 조약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강제성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작년에 2차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수단에서 쿠데타 발생했을 때, 그리고 10월에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교민들이 급하게 피난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그건 일본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옆에 있었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비행기로 우리 교민들을 피신시키는데 일본인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좌석이 좀 약간 여유가 있어서 그 일본인들을 같이 비행기 태워서 피신시켰거든요. 그렇죠. 일본 정부가 얼마나 고마워했습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을 작년 우리가 겪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우연히 빈자리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가 아니고 아예 제3국에서 이런 위해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는 한국 교민들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피신에 대해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로 하겠다. 세계 분쟁 상황으로 볼 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약까지는 아니지만 양해각서를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조약에 준하는 그런 강제성을 갖게 됐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요. 한국과 일본은 내년부터 사전 입국 심사제를 도입해서 실행합니다. 이 합의는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인적 교류 면에서 큰 효과를 지녔죠? 이거는 이제 최근에 그 엔저에 힘입어서 우리가 일본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광을 다녀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번 뭐 이를테면은 후쿠오카라든지 이런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공항에 가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간사이 공항 같은 데. 예, 뭐 1시간 반 동안 줄을 서야만 됐어요. 저도 2시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런데 보면 어느 공항이나 그렇지만은 자국민들 그 통로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통로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제3국의 통로를 따로 선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국과 일본 간에는 이제 사전에 우리가 일본에 이제 가기 전에 이 김포공항이나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에서 일본의 입국 심사를 먼저 서류를 작성을 해서 그렇죠.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 도착했을 때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빨리 들어가고 빨리 나올 수 있어요. 빨리 가서 집만 찾아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 불과 한두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짧은 시간에 그 여행을 갔다 오거나 관광을 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뭐 굉장한 메리트가 되지 않습니까? 굉장한 메리트고 기분이 다르죠. 또 네. 그만큼 이제 한일 관계가 서로 깊이 서로 신뢰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퇴임 전에 이것을 함께 합의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이번 고별 정상회담에 임하면서 어찌 보면 선물을 또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그동안 일절 공개하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탑승 한국인 명단의 일부를 우리 정부에 건넸는데요. 자, 우키시마호의 비극 간략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 비극적인 사건인데 아직은 그 실체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입니다. 일본에서 별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해방 일주일 뒤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인 1945년 8월 24일 맞으면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셨던 징병, 끌려가셨던 우리 동포들이 이 우키시마라고 하는 배에 타고 귀국선에 올랐어요. 아오모리 인근까지 갔죠. 네. 그런데 거기서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배가 침몰했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제 수장당했는데 이 당시 사건 당시에는 그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524명의 조선인이 숨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배에 탔다가 살아난 분들도 계시잖아요. 생존자 있죠. 또 우키시마호가 먼저 가는 것을 환송했던 분들도 계시나요. 그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선인이 최소 5천 명 가량이 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차이 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우리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서 징용당하고 징병당했던 분들이 귀국 해방 후에 조국에 돌아오기 위해서 배를 탔다가 정말 억울하게 만리 타역에서 원혼이 되신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그 양심적인 인사들이 해왔어요. 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일본인 언론인이 정보 공개 요청을 했고 네. 그게 일부 받아들여져서 그 자료가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쿠시마와 관련해서 우쿠시마호 폭침과 관련해서 이게 전혀 자료가 없다고 그동안 일본 정부가 딱 잡아댔는데 그게 네. 아니구나. 자료가 있구나. 이게 알려졌고 그 자료 중에 일부 뭐 75건의 자료 중에 19건에 불과합니다만 그 자료를 이번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우리 정부에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총리가 왔는데 뭐 과거사에 대한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데 저는 어떤 말보다. 어떤 사과보다도 우쿠시마호 관련 자료를 넘겼다. 그리고 앞으로 최대한 많은 자료를 모아서 다 넘기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나이 드신 어른들을 이걸 우키시마호라고 하지 않고 아예 우리 발음 부도환이라고 합니다. 부도환의 비극이다. 자, 이번에 받은 명부는 말씀 들으신 대로 75건 중에 19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 곧 다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로서도 하루빨리 의혹을 말끔히 규명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한테 자료를 준 것이기 때문에 한일 양국 정부의 공동조사단 구성까지도 우리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개인 차원에서 또 민간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정부 간 이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 실체,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점에서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잘 컨트롤해 가면서 실체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희생자 275분의 그 위패가 도쿄에 사찰에 지금 보관돼 있어요. 하지만 수장된 분들을 다 그 고혼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 진상을 규명해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7일 기시다 총리 부부와 고별 만찬을 함께 했는데 메뉴 또 공연 내용, 레파토리 등이 이른바 한일 화합형이었다고요. 네. 예, 양국 정상이 이제 부부가 함께하는 만찬을 할 경우에 뭐 부부가 아니라 그냥 정상들만 할 경우에도 되게 그 만찬의 메뉴 같은 것은 영부인이 직접 챙기는 것이 어떤 면에서 외교적 관례이기도 하죠. 이번에 그 우리 음식과 일본 음식 중에서 좀 그 분위기에 맞는 것들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챙기고 꼼꼼하게 챙겼다는 것이고요. 또 그 이어지는 그 만찬 뒤풀이에서도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아주 분위기 좋게 이를테면은 대중가수 중에는 김연자 씨, 일본에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일본에서 오히려 그 더 전성기를 맞았던 가수죠. 네. 예, 김연자 씨가 좀 출연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마지막까지 아주 피날레가 좋았다고 하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직 나라의 이익과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하게 나가자고 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우리 속담과 조선통신사의 말까지 인용하면서 화답을 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상당히 그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데 한번 좀 풀어주시죠. 네. 그 비욘디의 땅이 굳는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속담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만찬사도 우리말로 했습니다. 대통령님, 뭐 또 참석자들께 감사합니다. 발음이 꽤 뭐 아주 예. 정확하던데. 예. 예, 그러면서 나온 말이 이 경요 세계라고 하는 말인데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조선통신사가 남긴 그 그렇습니다. 편에게 나오는 글이라고. 예, 하던데. 우리 그 조선 시대에 우리 그 외교관들이 일본을 몇 차례에 걸쳐서 둘러봤거든요. 그게 이제 조선 통신사인데 그 조선 통신사로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경여세계라고 하니까 구슬 두 개가 서로를 비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통신사 성함이 함자가 박안기 선생이었는데 이분이 두 개의 옷구슬이 서로 비춘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뜻으로 썼다고 그래요. 예, 두 개의 옷구슬 대한민국과 일본, 당시는 조선과 일본이겠죠. 조선과 일본이 서로를 비춰주는 그런 상생적 관계로 나가자 이런 뜻을 담아서 이제 편익을 썼어요. 예, 그것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인용을 하면서
한일 관계가 앞으로도 겨울목 세계처럼 발전해 나갑시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한 거죠. 네. 조선통신사가 시모노세키에 도착한 데는 저도 2번 가봤습니다만 거기 상당히 뜻깊은 장소예요. 두 개의 옥구슬이 서로를 비추듯이 한일 관계는 애증의 관계지만 앞을 보고 협력해 나가자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김건희 여사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 K-팝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갔습니다. 여기서 일본인 연습생들을 격려했다고요? 네, 아주 재밌는 스토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K-팝은 이미 월드팝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인 가수들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가수 지망생들이 함께 연습생으로 연습을 하는데 그중에는 일본인 연습생도 있는 거죠. 네. 뭐 중국인 연습생 또는 뭐 태국인 연습생이 그동안 아이돌 스타가 된 경우는 이미 여러 차례 있잖아요. 네. 이제 일본인 연습생들도 그런 이제 아주 고된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를 방문한 겁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유코 여사도 그 일본인 연습생이 앞으로 한일 관계, 특히 문화적으로 그 한일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새로운 어떤 월드팝의 세계로 그 문을 열어가는 그런 미래 새싹들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서 격려하고 함께 어울렸던 겁니다. 자, 일본 데뷔를 앞둔 우리 그룹의 관계자들도 만나서 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이제 일본의 데뷔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격려하고 예. 팝이나 콘텐츠에 관한 한일은 이제 거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그 K-팝이나 K-컬처가 사실은 일본에서부터 붐을 일으켜서 그 중국으로 가고 동남아시아로 가서 지금은 뭐 미국과 유럽을 석권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한일 관계가 정치적으로 좀 어려울 때는 바로 일본에서의 K-팝이 위축되고 네네. 친한보다는 혐한, 염한 감성이 막 발생하고 이랬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지 않으면 사실 세계로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점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유코 여사가 특히 K-팝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찾아서 일본인 연습생을 격려하고 일본에서 데뷔를 앞둔 K-팝 아이돌 그룹을 격려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성국 주필과 함께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게 다 빨라지는 세상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요약해서 보는 시대가 됐죠. 패스트푸드처럼 빨리 본다고 해서 패스트 무비라고 합니다. 문제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영화, 드라마 업계와 창작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짧은 동영상이 정말 큰 인기입니다. 이미 쇼트란 이름이 붙은 동영상은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그런데 영화를 10분 안팎으로 장편 드라마 시리즈도 한두 시간이면 다 볼 수 있는 요약본이 유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영화도 전체를 다 이렇게 시청하지 않고 짧은 요약본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일명 우리가 패스트 무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편 영화라든지 아니면 드라마 시리즈 같은 그러한 시리즈물을 요약한 SNS 콘텐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분에서 한 2시간가량.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드라마 시리즈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서 뭐 다 합치면 2시간가량 된다라고 합니다. 8부작, 10부작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제의 영화라든지 드라마의 핵심만 내가 뽑아서 본다라는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결말까지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패스트무비를 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실제 그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내가 전체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OTT를 내가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지하죠. 해서 그렇죠. 해지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반면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요약본을 선호하다 보니까 유튜브의 가입자는 또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결말 포함 이런 게 검색어로 떠서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검색을 해본 모습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익숙한 그런 영화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인터넷을 떠돌고 있어요. 네. 결말 포함 이렇게 있어가지고 더 궁금함을 유발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작권 때문에 덮어놨는데 저 유명한 드라마들이 다 저렇게 떠 있어요.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최민식 씨, 이동휘 씨 등이 출연했던 재작년의 유명 OTT 드라마 카지노 저는 다 봤습니다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네, 이 OTT 드라마 카지노.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뭐 OTT 드라마라고 하면 뭐 예산이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드라마의 경우에는 200억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부진했다라는 평가를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OTT에서 실제로 시청이 많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카지노라는 드라마의 전편을 압축본이 있었습니다. 이게 드라마 시리즈다 보니까 1시간으로 요약한 패스트 무비가 유튜브에서 업로드가 됐는데요. 그야말로 이 컨텐츠는 대박이 난 겁니다. 320만 회. 그렇습니다. 조회수가 320만 회, 그리고 다른 동영상 10개의 경우에도요, 각각 100만 조회수가 넘었다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벌었겠어요. 그렇죠. 이 제작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 100만 명 아니면 320만 명의 일부라도 실제 OTT로 유입이 돼서 시청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작사의 그러한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막상 사람들이 이렇게 요약본을 접한 이후에는 OTT에 굳이 내가 돈을 내고 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전편을 볼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다 봤네 이런 느낌이 들겠어요. 맞습니다. 네, 어디 가서 얘기하는데도 전혀 밀리지 않고. 그렇죠. 요새 젊은이들 특히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약 동영상을 만드는 거 괜찮지 않아? 보는 것도 괜찮지 않아? 아닙니다. 만드는 것도 또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모두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불법 콘텐츠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하고 이러한 콘텐츠를 접해야 할 것 같은데요. 패스트무비 제작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패스트무비라는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사람은 저작권법상의 복제권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제작물을 업로드하는 행위, 그것은 전송권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서 저작물의 경우에는 내가 그것을 이용을 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패스트무비 역시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도 되겠느냐,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의 경우에는요, 저작 인격권과 그리고 저작 재산권으로 구성이 되는데, 인격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작 인격권의 경우에는요, 그 제작자가 생각한 대로 그 컨텐츠가 동일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와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요약본이다 보니까 원 제작자가 담고자 하는 의미라든지 이 작품의 작품성이라든지 원래 제작자가 목적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헤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작 인격권이 침해가 됐다, 즉 저작권이 침해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물론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는 예외라고 하겠지요. 바로 공정 이용 규정입니다. 자, 이런 데다 공정이란 말을 붙여서 쓰는 게 어떨지 싶은데, 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저작권법에는 공정 이용 규정에 대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평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일정한 목적에 한해서 그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공정한 관행에 맞게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목적이 분명하네요. 비평이나 교육.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을 위해서 영상물을 시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까지 다 원 저작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이것은 사실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목적에 한해서 그 목적에 한한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공정 이용이라는 범주에 포함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지 말자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러한 패스트무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정 이용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마치 도피처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패스트 무비가 실제 원 제작자 입장에서는 홍보에 일정한 경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넓히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재밌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원 작품에도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부에서는 원 저작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일부 존재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공정 이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만 갖다 붙여서 다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하나하나 목적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공정 이용에 해당하면 그때에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주제, 바로 영화나 드라마의 이 요약본, 이른바 이 리뷰 채널들을 이 공정이용의 관점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공정 이용으로 보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러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었을 때 이것의 요약본을 누군가에게 다른 권한을 줘서 만들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일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원 저작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사용 승인의 허락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더불어서 많은 이런 콘텐츠들이 패스트 무비 콘텐츠들이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말을 보여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낚시질을 당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말 포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 콘텐츠를 봄으로써 원 작품을 본 것과 동일한 그러한 해소감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 작품으로 유입이 되지 않고 그저 그 패스트 무비만 소비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결말까지 노출을 해서 전체 콘텐츠의 내용을 제공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저작권법에서 이야기하는 공정 이용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습니다. 네, 요즘 그 한창 본편이 나오고 있는 파친코, 그러니까 빠친코인데요. 미국식 발음으로 파친코입니다. 시즌 2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돼요. 시식을 하듯 이 요약본 영상부터 보고 본 드라마나 영화를 나중에 보는 시청 행태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또 그 이상 나이층까지 확산이 되고 있어요. 자, 드라마 제작자나 창작자들, 아예 이런 유튜브 제작자들과 협력을 한다고요? 그렇죠. 협력을 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발생한 사례들이 일부 있는 겁니다. 우영우, 그 변호사 얘기 네. 드라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유명한 채널에서 방영된 드라마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대박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튜버와 협업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요약 영상이 무려 1,700만 뷰를 기록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우연히 클릭해서 이러한 요약본을 하나 접했는데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 괜찮다라는 입소문을 타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디 OTT에 가입을 하면 이 전체를 볼 수 있다. 그런 이제 소문이 나면서 사실상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이 시청률이 쭉 계속해서 이제 방영 내내 올랐던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를 찾는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적응을 해서 제작자와 유튜버의 관계가 뭔가 적대적인 관계를 보다는 뭔가 공생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협력을 해서 이것을 아예 개혁화해서 함께 상생을 도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요즘에 콘텐츠 시청의 분위기가 핵심 요약본만 이제 선호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것에 제작자가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소 채널이나 제작자들은 우영우 방식을 택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소율적인 마케팅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마이너한 채널에서 이것을 방영을 하는데 뭔가 흥행을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예 제작비 일부를 마케팅으로 이렇게 유튜버와 협력하는 것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법 요약본 영상은 컨텐츠 시장을 교란하고 막대한 사적 이익을 챙기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말 포함이라는 문구로 굉장히 이제 시청자들을 자극을 하면서 실제 그 작품의 제목이라든지 어떠한 이런 것들은 명시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놓고 콘텐츠의 제목을 이렇게 인식을 하도록 하면서 업로드를 한다면 이것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뭔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편 만들어서 400~500만 원 저 짭짤한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영상 요약 영상 사실 한 편 뭐 압축본으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걸로 내게 주어지는 수입이 뭐 한 편에 400~50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뭐 유인책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일부 제작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 조회자 그러니까 불법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1%만 극장에 오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한 몇 천만 원, 4천만 원 가량의 수입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10% 오면 4억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최민식 배우가 영화표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극장 영화는 좀 극장에서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일본에서는요. 이런 패스트무비 제작자들에게 엄벌과 중형을 내리고 있죠. 우리나라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요. 이미 2001년에 센다이 지방법원에서 패스트무비를 제작한 제작자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를 하기도 했고요. 징역형.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도쿄지방법원에서 이러한 패스트무비 제작자 2명에게 5억엔 그러니까 한화로는 한 4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된다. 저거 많이 때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비슷한 사례가 오더라도 저만큼의 이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라고 책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사례들을 본다면 원 제작자의 저작권이라든지 권리를 굉장히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사실은 원래 이 일본 영화의 제작자들이 애초에는 20억엔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어요. 20억엔 달라. 그렇죠. 그런데 네. 다 인정되지는 않고 이 중에 이제 5억엔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됐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고 프랑스라든지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이렇게 원 제작자,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굉장히 좀 두텁게 보호하고 이 권리의 강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자, 영화 드라마 훔쳐보기 또 그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주는 사례. 중국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콘텐츠도 굉장히 일명 훔쳐보기라고 해서 도둑 시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이제 영화 파묘 때도 이런 사례는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파친코 시즌 2의 경우에도요.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에는 다 제 돈 내고 정말 이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시청을 하지만 중국에서는 리뷰 영상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데 리뷰가 그냥 리뷰가 아니라 전체 내용이 다 포함된 리뷰 영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500여 건 이렇게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0여 건이 영화를 500개를 이게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한국의 콘텐츠를 비용을 지불하면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금전적인 손해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경덕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이 이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수치심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버젓이 어떤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자, 중국 정부, 당국 이런 사실 뻔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방관합니까? 이게 너무 이제 눈 감아주는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이 이 베이징 올림픽 때 마스코트에 대해서는 그 지적재산권을 굉장히 엄격하게 봤거든요. 자기네 거는요?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침해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감시를 철저하게 하고 혹시나 저작권이라든지 지적재산권 침해 사항이 있다면 굉장히 엄벌을 내리고 이랬는데 사실상 K 콘텐츠의 경우에는 도둑 시청을 방관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중국 정부 K 콘텐츠 도둑 시청을 눈감아 왔습니다. 이제 이런 것 더 이상 안 되고요. 우리도 일본처럼은 아니더라도 뭔가 콘텐츠 보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TV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정책 앤 이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5시 반에 재방송됩니다. 유튜브 다시 보기로는 언제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